안녕하세요. 스마트팜의 모든 것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년도에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고 현재 이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원예 기술사 안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할 주제는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예, 최근에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계시고 또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오해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스마트팜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 스마트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스마트팜을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팜 시설이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자, 뒤에 이 그림을 보면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림처럼 이 비닐 온실로 되어 있다든지 뭐 유리로 되어 있다든지 뭐 벤노형 유럽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 심지어 토경의 아주 재래식 온실 또 어떤 건물 또 도시 안에 어떤 작물을 기를 수 있는 모든 어떠한 환경 내에 ICT와 같은 스마트 기기 설비들이 적용이 되고 이를 통해서 작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주는 시설을 스마트팜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시설이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비쌀까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뭐 언론이라든지 어떤 책자에 나오는 막 유리온실의 고가의 시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내가 토경농장 그 시설 최소한은 그냥 200만 원짜리 비닐 온실에다가도 아주 저비용에 10만 원, 20만 원짜리 스마트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적인 부분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환경을 조절해 주는 시설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농업, 지금 기존의 재래식 농업, 예를 들면 과수야. 예를 들면 토경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어. 그런데 아주 간단한 예로 나 여기에다가 지금 매일 가서 지하수를 물 주는데 내가 지하수에 대한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 직접 내가 또 상주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개념적인 걸 공부하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ICT 설비, 전자밸브, CCTV, 센서리만 박으면 내가 집에서도 물 줄 수 있는 나만의 토경, 재래식 스마트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진입장벽이 높고 초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안 나오는 시설로 오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중간에 보이는 그림이 저희 포천딸기 힐링팜의 내부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은 전 세계에 굉장히 탑 클래스의 수준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나라 스마트팜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팜, 앞서 말씀드렸던 4차 혁명 기술인 ICT, IoT, 또 빅데이터, 또 지능형인 AI,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작물의 어떤 생산성과 품질을 증대하고 노동력과 에너지, 양분을 절약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환경오염을 절감하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면 예전같이 관행농으로 내가 농장 1000평에다가 작물보호제, 농약이라고 하는 이 작물보호제를 칠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스마트팜을 적용을 해놨어. 유량계를 달아놓고 전자밸브 달아놓고 ICT를 통해서 작물보호제를 살포를 해. 정확한 정량의 작물보호제만 살포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같이 감으로 물을 주고 감으로 이렇게 이 작물 양분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정량의 내가 작물에 꼭 필요한 만큼의 값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스마트팜은 정말 생산과 품질, 노동력, 에너지, 양분 절약, 더 나아가선 환경오염 절감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혁명 기술이 어느 타입의 어떤 형태의 농업이든 간에 작물을 기를 수 있고 또 뭐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노지, 과수도 마찬가지고 이 ICT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면 다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스마트팜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게 또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야, 스마트팜으로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스마트팜 어떤 기기 장비들을 사야 돼? 어떤 걸로 이 스마트팜이 운영이 되는 거야?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계측 장비예요. 두 번째는 제어 통신 장치. 세 번째는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복합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스마트팜 보조 사업을 만약에 받았어. 나는 스마트팜의 어떤 자금에 대한 조달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쓴다고요? 계측 장비에다 쓰는 거고, 제어 통신 장치, 그 다음에 복합 제어 시스템에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 이거는 골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하나의 전체 스마트팜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는 이렇게 이 3요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골조가 씌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계측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냐? 말 그대로 센서류입니다. 외부 기상 센서, 외부에 대한 어떤 이 환경을 계측할 수 있는 센서들이죠. 가무 센서, 풍속 센서, 풍량 센서, 그리고 일사 센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 내부에 우리 작물을 기르기 위한 또 온실의 환경에 대한 어떤 이 센서들, 온도, 습도, CO2, 그리고 작물에 있어서에 대한 이 배지, EC, pH, 또 이 배액에 대한 부분, 또 축사는 축사대로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다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 계측 장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센서류를 말한다. 자, 두 번째는 제어 및 통신 장치예요. 제어 및 통신 장치는 좀 포괄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이 스마트팜 내에서 대부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 환기창, 측창, 인공광원, 그리고 보강등, 그리고 양액 제어 시스템, 무인 방제 시설, 또 스크린 제어, 또 낙엽 보온 제어, 또 냉난 방기, 이런 모든 것들이 제어 통신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은 이러한 계측 장비를 통해서 제어 구동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제어 솔루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 환경 제어의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들은 통합 제어기, CCTV, 그리고 운영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딱 3요소. 계측 장비, 제어 구동 장치,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이렇게 운영이 된다. 거기서 골조의 타입만 달라질 뿐이다. 예, 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그마한 단동온실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유리온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스마트팜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요소 중 계측 장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ECPH 센서, 온습도 센서, 여러 가지 어떤 CO2 센서류가 있고, 제어 통신 장치로는 이런 양액 시스템, 그다음에 LED, 업앤다운 거터 시설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시설들이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포천딸기 힐링팜의 다 설비들이에요. 제가 19년도 청년농업인 산정이 되고 나서 직접 이러한 것들을 좀 자체 설계해서 이런 스마트팜에 적용을 시켜놓은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에 다 이제 솔루션들이고요. 또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CCTV와 제어기를 통해서 운영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물 재배에 있어서 최적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CT 기술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은 ICT예요. ICT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예요. 이게 ICT라고 불리우는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센서와 센서 노드 인터페이스를 지나서 통합 제어기까지, 또 이런 것들을 환경 제어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구동기가 작동하는 원리로 플로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CT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또 센서류마다 어떤 부분을 제어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 팜이라든지 노지라든지 축사,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왜 CO2 센서를 설치를 하고, 왜 내가 보강등을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천측창에 대한 개폐에 대한 부분을 ICT로 가져갈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부분들을 제어하겠죠? 예, 온습도, 환기, 이런 부분을 맡겠죠. 예를 들면 안개 분무기를 설치를 할 거야.
그러면 안개 분무는 온습도 제어에 해당이 되는 제어 항목이게 되겠죠. 예를 들면 CO2는 광합성에 해당되는 부분, 뭐 광도 그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팜에 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특성과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시스템은 지금 국내 시중에 이제 보급되고 있는 시설들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릴레이 제어 타입이 있고요. PLC 제어 타입이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릴레이 제어는 인터넷에 검색만 하시더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들이 많아요. 라즈베리파이, 그다음 아두이노. 그래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소형 아두이노 스마트팜 키트를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두이노와 같은 이 마이크로 회로 이 자체가 미니 PC라고 보면 돼요. 이 안에 대신에 OS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릴레이 기반은. 그래서 단순 제어가 가능하고 어떤 복잡한 연산은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PLC 제어는 뭐냐? 이런 이제 산업이 좀 고도화되면서 복잡한 제어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릴레이 제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결국 이제 OS가 탑재된 하나의 PC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워낙 이 환경 복합 제어의 시스템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뭐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PLC 기반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포천 딸기 힐링팜은 19년도에 설비를 제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릴레이 기반으로 좀 제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 판넬 구조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설비들을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천 딸기 힐링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UI라고 할 수 있는 복합 제어 시스템 모습이에요. 자, 다음은 그러면 국내 스마트팜의 기술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국내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예전에는 세대별로 구분을 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근데 지금은 세대별로의 구분이 크게 의미는 없어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1세대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 제어, 통신 기술을 이용한 ICT 단순 제어였어요. 근데 현재는 어떤 세대냐? 한 2세대 정도라 보시면 돼요. 이 단순 제어가 클라우드 기반이 들어오고 빅데이터와 어떤 이 복합 제어가 되는 솔루션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상부, 지하부, 작물에 대한 부분, 환경, 기계, 센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작물 생육에 있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2세대 현재 우리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약 99% 이상의 어떤 이 ICT 스마트팜 솔루션은 지능형이 탑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농가가 스마트팜을 보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농가가 공부를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 아니, 사용할 수는 있겠죠. 단순히 이 본 기능을 편리한 그냥 문 열고 닫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농가가 아주 딥하게 이런 원예학적인 부분, 이 작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딸기가 어떤 온도 변화에 따라 광합성을 최대로 하는지를 스마트팜으로 농가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원예학적인 개념으로 4단 변온을 적용을 시켜요. 조조과온을 해주고, 왜 조조과온을 해주는지, 배지의 온도는 왜 13도에 맞춰주는지, 또 오전 온도는 왜 점진적으로 올려주는지, 왜 광합성이 끝난 광합성이 극대화가 된 광보상점이라고 하는 12시에서 뭐 한두 시 내에 이제 온도가 떨어진 시점을 왜 가파르게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지, 또 광합성에서 생성된 이 당을 전이해 주기 위한 당전이 그 온도를 잡아주는지, 야간 온도는 왜 8도 이렇게 호흡을 최소화하면서 낮게 해주는지. 근데 이 모든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ICT에 농가가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야, 내가 스마트팜을 적용을 했는데 이러한 공부를 안 하고 내용을 잘 모르면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네, 하지만 지금 이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루만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집합 교육이라는 교육만 받으시더라도 현재 보급되고 있는 이 클라우드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을 누구나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연구기술직 박사님들이나 이 학교에서는 지금 지능형을 개발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이 생기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냐? 내가 만약에 이제 3세대라고 불리우는 또 이제 이 지능형 스마트팜이라고 불리우는 솔루션이 탑재가 되는 순간 농장의 ICT 컨트롤을 농가가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언제 강업성이 잘 되고 또 비가 오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환기창 닫아주고 또 습도가 올라가네 그러면 지능형이 판단해 가지고 배기팬 돌려준다든지 차광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난방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능형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 단계 때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들이 보급이 많이 되는 거고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것은 전국에 보급되어 있는 농가의 데이터들, 센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렇게 지능형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요게 저희 포천딸기 힐링팜에 적용한 2020년도 약 한 5년 전이죠. 2세대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대별 구분을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클라우드 기반의 ICT 환경 복합 제어 시스템의 모습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오른쪽과 같은 제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작동을 했을 때 리얼타임으로 1400평에 대한 이 온실이 로봇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ICT 기술이 적용된 현재 스마트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작물의 벌레까지도 캐칭이 다 돼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적용하면 내가 미국에 있든 다른 업무를 보든 간에 이러한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ICT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트렌드는 또 요것도 포천딸기 힐링팜에서 개발된 제품들인데요. 결국은 이 버티컬 팜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최대의 퍼포먼스를 뽑아내는 것 중 하나가 수평농업이 아닌 수직농업, 버티컬 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천딸기 힐링팜에서는 이런 버티컬 팜을 직접 적용을 해서 요번에 라스베가스에도 이렇게 전시를 해서 특허 등록까지 받은 하나의 어떤 작물 재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업인이 농업을 하면서 좀 더 내 농장에 있어서 활용성을 높이고 싶고 또 농업을 하다가 부족한 면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해서 특허 인증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지원 사업들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 스마트팜을 적용한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기술들을 이용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도 많은 좀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컬 팜에서는 단위 면적당 지금 5배 이상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24평에서 5,000주를 재배하는 시설이에요. 제가 2년간 연구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놨고 버티컬 팜이라는 이 스마트팜 기술은 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광의 어떤 부분이냐? 작물을 기를 때는 총 3가지에 대한 부분을 봐요. 광주기, 그 다음에 광량, 그 다음에 광질. 광주기는 뭐냐면 낮의 길이, 광량은 ppfd라고 해서 작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광량이에요. 그 다음 광질은 우리 스펙트럼. 예, 그래서 이 파장대를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적용된 기술이다. 앞으로는 이 버티컬 팜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은 이것도 포천딸기 힐링팜에 적용된 시설이고요. 무인방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기술이 적용이 돼서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작물 생육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설비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일반 이 적용 분야를 봤을 때는 제가 우리 힐링팜에 대한 사례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온실이 비닐 일반 재래식 온실이 있고 또 이런 딸기들이 있고 버티컬이 있고 업앤다운 거터 시설이 있고 무인 방제 시설이 있는 거고. 자, 다음은 아쿠아포닉스 시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스마트 농업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단계고 또 에어로포닉스 또 일반 양액 시설에서 NFT 시설 뭐 그 지금 드리퍼 시스템 등 다양한 이 형태들에 대한 이 작물 재배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ICT 스마트 기술만 적용하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버티컬 팜과
또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죠. 도시농업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이 큐브, 또 이제 이런 어떠한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작물을 최적화로 길러낼 수 있는 아주 이제 격리적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농업, 이런 것들이 또 컨테이너팜, 큐브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굉장히 재미난 또 사례를 가져왔어요. 우리 포천 딸기 힐링팜의 사례인데요. 제가 이 단독 재래식 채소 농장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농장을 아주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직접 저희가 가서 물을 줄 때 지하수에 전원을 꽂고 타이머를 재가지고 물을 주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런 수동적으로 했던 관수 시설에다가 이렇게 전자벨문만 하나 달아주고, 이렇게 ICT 통합 제어기를 설비를 해주면 이제부터는 여기 재래식 온실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직접 휴대폰으로 이러한 아주 저렴한 저가의 스마트팜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인력에 대한 어떤 절감, 그리고 작물에 대한 어떤 품질 향상,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팜을 이제 이해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 또 인허가 부분이 어떤 건지를 제가 우리 힐링팜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농지 강의 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부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포천 딸기 힐링팜은 보존관리 지역에 스마트팜을 조성을 했어요. 자, 포천 딸기 힐링팜이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비즈니스 모델에 이렇게 딸기가 선정이 됐냐면, 농업을 준비할 때 스마트팜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작물 선정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작물 선정에 있어서는 앞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농업을 할지에 대한 컨셉이.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스마트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19년도에 스마트팜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화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잘 되어 있고 정립이 되어 있던 작물들이 딸기, 파프리카, 오이, 가지 뭐 몇 가지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 6차 산업 농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농지를 도농복합 지역 주변에 또 선정을 하였죠. 교육사업뿐만 아니고 교육 서비스 등 농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공적 다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사회적 그 농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 그러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수요자가 많아야 돼. 자, 그러면 귀농자 수요자 보면 딸기가 항상 1순위였어요. 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또 작물을 선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딸기를 또 하나 선택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농업인이라면 매일 내가 기르는 작물들을 먹어봐야 돼요. 아무리 스마트팜에서 기르든 뭐 토지에서 농지에서 기르든 어떤 이제 토경에서 기르든 간에 내 작물을 매일같이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애정 있게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작물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천 딸기 힐링팜의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스마트팜을 구축을 하고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싶다. 인허가 부분도 특히나 걸립니다. 내 1차 생산으로만 갈 거야. 난 6차 산업 농업 할 거야. 그러면 농지에 대한 형질, 이런 부분들 꼭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스마트팜 구축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팜을 처음에 시공하기 전에 당연히 부지 선정을 하셔야겠죠. 자, 부지 선정은 제가 농지 강의 편에다가 내용을 설명을 드렸듯이 토지 이음이라는 곳에 가서 스마트팜이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스마트팜이 구축이 안 되는 필지들은 여러 가지 지역 조례에 따라 좀 있어요. 고정식 온실이 건립이 안 되는 공간들, 문화재 지역.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오케이가 됐다 그러면 내가 고정식 온실로 비닐하우스를 질 건지 유리 온실을 질 건지, 또 지자체에 따라 이게 인허가가 필요한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포천시 같은 경우는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신고만 해서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지역 내에 지역 조례에 따라서 초반에 구축 인허가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비닐하우스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뭐 수억 원에 대한 스마트팜을 건립을 할 거다. 그러면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 부분
진행하셔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로서 내 건물로 또 내 재산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처음에 설계 단계 때는 이렇게 줄을 띄어서 가설계를 해요. 실질적으로 하우스 폭이 몇 미터 나오고 길이는 몇 미터 나와. 그런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설계 견적을 받고 설계도를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최적화 설계도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실제 온실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농지법은 규제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팜을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설계를 하고 잘못 설치를 했을 때는 또 철거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판매대, 체험장, 선별장, 그 다음에 기계실 이런 부분들을 불법적인 어떤 건축 자재로 사용을 했을 때는 건축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거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초기 설계안을 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내가 지려는 스마트팜에 대한 단면 초기 설계도를 가지고 농지허가 팀에 찾아가시는 게 나아요. 예, 시군의 농지허가 담당자분께 가셔서 승인을 받고 또 이거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지역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성토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토 같은 경우도 이제는 50cm 미만으로 이제 논이었던 거를 밭으로 전환할 때 성토가 허용이 되지만 지역의 조례에 따라 이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필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지역 내에 성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우리가 성토 신고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분과 협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토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공사 행위는 이러한 비산먼지 발생 신고라든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토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먼지라든지 또 이런 민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뭐 보강토 블럭을 세운다든지 축석을 세울 때, 옹벽을 세울 때도 건축 행위가 들어가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당연히 건축 행위를 이것도 당연히 지자체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지하수 관정 개발인데요.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일반적인 소공을 판다든지 대공을 판다든지, 대공은 이제 안반수를 얘기를 해요. 소공은 일반 충적층이라고 하는 이 암 위에 있는 퇴적층에 관정 개발을 한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제가 농지 조성 단계 강의 때 다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도 꼭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내가 74kV 이상 만약에 전기를 승합을 하셨을 때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게 아니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은 필요가 없고 74kV 미만이었을 때는 그냥 신고하셔서 승합비만 내고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스마트팜을 운영하더라도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이외의 전기들, 예를 들면 뭐 정수기, 뭐 휴대폰 충전, 또 컴퓨터, 뭐 기타 뭐 어떤 체험 시설 이런 것들은 일반 전기를 하나 또 따로 끌으셔야 돼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내가 체험 농장으로 스마트팜을 구축할 거다. 그러면 농사용 전기와 일반 전기를 같이 끌으셔야 된다. 예,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조 단계 때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내재형 규격 온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 지역에 따라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풍하중과 적설하중, 이게 뭐냐면 각 지역별로 이 제한기간이라고 하는 30년 빈도의 최악의 기상 조건을 이 우리 스마트팜에 대한 시설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오케이가 난 그 설비들로 우리가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을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내재형 규격 설계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 스마트팜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내가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단계 때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인허가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 중에는 전부 지역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팜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 혹은 농업 예정자분들께서는 꼭 내가 가설계, 컨셉 설계를 그리고 나서 각 그 시군 지자체 농지허가 담당자님께 인허가 부분과 여러 가지 절차들을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